폭풍 속으로. 그 무렵 우리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다. 형님으로 인해서다. 나보다 4살 위인 형님은 인물 좋고 마음씨 좋은 성품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다 군대를 갔다 오더니 행동이 이상하게 변했다. 밥상을 받으면 밥그릇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은 다음 눈을 부라리며 따졌다. 밥에 독약 넣었나? 예?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밥에 독약은 와 넣습니까? 좋다, 그럼 네가 먼저 먹어봐라. 형은 내가 먼저 한 숟갈 먹고서 아무 탈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기도 밥을 먹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와 내게 주며 어머니를 찌르라고 했다. 저 여자를 이 칼로 찔러라. 우리 집에 들어온 마귀다. 형님, 이게 뭔 짓입니까? 저 여자를 찔러 죽여버리라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집이 망한단 말이다. 형님 때문에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신병에 경험이 없었던 식구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비관에 빠진 어머니는 끼니 거르기를 일삼았고 우리 동생들은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했다. 원래 집에 정신병자가 있으면 다른 식구들도 절반은 정신병자가 된다. 정신병자에게 시달려 떼병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집도 그렇게 되어갔다. 얼마가 지난 뒤 형의 증세가 정신병인 줄 알고부터는 형님을 뒷바라지하느라 온 식구들이 지쳐갔다. 견디다 못한 우리는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후 1달 정도 지나면서 병세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였다. 병원에서는 5, 6개월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경제력이 문제였다. 달포쯤 지나면 돈이 떨어져 하는 수 없이 퇴원시켰다. 이후 얼마간은 괜찮았지만 3, 4개월 후면 병세가 다시 도졌다. 우리는 견딜 만큼 견디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쯤이면 다시 입원을 시켰다. 그러기를 3차례 거듭하니 나중에는 형님이라면 진절머리가 났다.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다. 형님에게 교통사고라도 안 나나? 저렇게 가족을 괴롭히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좋을 텐데. 어느 날 동생이 내게 말했다. 형, 쥐약 중에 뽀얀 가루로 된 약이 없을까? 갑자기 쥐약은 왜 찾는데? 큰형 먹는 약이 뽀얀 가루약이더라고. 쥐약을 형님 방에 놓아두면 자기 약인 줄 알고 먹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큰형 문제는 끝날 거 아니야. 왜 넌 하필이면 그런 생각을 하니? 형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그래? 형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아? 난 자주 그런 생각을 해. 큰형은 왜 자살도 안 할까? 나 같으면 자살해버릴 텐데. 바랄 수 없어. 자살을 한다면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할 사람이야. 큰형은 본래 성격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자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어머니가 큰형은 아버지 대신이라고 잘해주기만 해서 큰형이 이기주의자가 된 거야. 넌 왜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니? 어머니가 알고 그렇게 하셨겠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본래 맹목적인 거야. 어머니가 잘못해서 큰형이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지 마. 글쎄, 사실이 안 그렇나? 고기 반찬을 해도 형님은 가운데 토막 주고 우린 꽁지나 머리만 주었잖아. 명절에도 형님은 새 옷 해주고 우린 형님 입던 옷 빨아서 입고. 그래서 큰형이 지만 아는 사람이 된 거지 뭐.
하기사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할 끼다. 지금쯤 큰형이 자살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우리 형제들은 이제 큰형 때문에 기펴고 살긴 어려워졌어. 나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후 동생이 사라졌다.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개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남들 같으면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였다. 행방을 몰라 염려하는 가족들 앞으로 얼마 후 동생의 편지가 날아왔다.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붙인 편지였다. 해병대에 입대한 것은 월남의 전투병으로 지원하여 전투 수당을 받아 형님 병을 고치고 싶어서입니다. 병든 형님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학교를 중단하고서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얼마 후 동생은 청룡부대 전투원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다. 월남에서 다시 편지가 왔다. 자신은 지금 최전선에서 베트콩들과 전투 중인데 혹시 전사라도 하게 되면 전사자 수당이 지급될 터이니 그 돈을 큰형의 정신병을 완치시키는 데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밤낮으로 동생을 위해 기도하셨다. 나도 동생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 집안에 형님 한 분 잘못된 것으로 충분하니 너는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다행히 동생은 약간의 부상만 입고 귀국했다. 그러나 형님의 정신병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동생이 목숨을 담보로 벌어 보내온 전투수당이 거의 모두 병원비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정신은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육체마저 병들어 버렸다. 황달 증세가 보이더니 눈이 샛노래지고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형님을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시켰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김철호 환자의 보호자를 찾는다기에 갔더니 이렇게 일러주었다. 솔직히 말하죠. 김철호 환자는 의술로 조치할 건 다 했습니다만 가망이 없습니다. 아마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너무 늦게 입원했습니다. 보아하니 가장 형편도 넉넉지 못하신 것 같은데 퇴원시키고 장례 준비를 하시죠. 병원에 더 있어봤자 좋아질 길은 없고 비용만 나갈 따름입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 길로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집으로 와서 볕드는 방에 형님을 안정시킨 뒤 누님과 동생 나 셋이 한 방에 모여 단합 대회를 열었다. 형님이 참 안 됐다. 그렇게 좋은 성품, 좋은 인물이었는데 군에서 정신병을 얻어 동생들에게까지 미움받다가 결국은 황달로 죽게 되는구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며칠 안으로 형님 장례 끝내고 우리 새 출발하자. 남은 3남매가 합심해서 어머니 위로하고 집안을 일으키자. 형님 장례 끝나는 시간부터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 시작하자. 형님이 못한 몫까지 우리 셋이 감당하자. 3남매가 그렇게 다짐한 후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의욕이 생겨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여행 채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시는 것이었다. 얘들아, 나 고향 좀 다녀오마. 아니 어머니, 형님이 오늘 내일 하는데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가시더라도 형님 일은 끝내고 가셔야죠. 아니다. 형 일로 갈 일이 있다.
어머니는 이틀 후 큰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셨다. 나는 보퉁이를 받아내리면서 물었다. 어머니, 뭔 보퉁이를 이렇게 이고 오셔요? 너희 형 약이다. 고향 가서 형에게 좋다는 약을 캐왔다. 아니, 그러면 이 약캐로 고향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 죽어가는 사람 꼴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 보퉁이를 펼치니 온갖 풀뿌리며 나무뿌리들이 가득했다. 쑥뿌리가 가장 많았고 익모초, 도라지, 더덕, 엉겅퀴 등의 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고향에 가서 산과 들을 다니며 몸에 좋다는 것들은 모조리 캐오신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뿌리들을 씻어 솥에 넣고는 가득히 물을 부어 연탄불에 올려놓았다. 이틀 후 뿌리들을 건져내니 새까만 물이 남았다. 그 물을 식혀 형에게 마시게 했다. 딱 3사발을 마시고 나니 형의 병이 감쪽같이 나아버렸다. 노랗던 눈도 제 색을 되찾고 부었던 몸도 부기가 내려 정상적인 몸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금세 기력을 되찾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거 참 큰일 났네. 정신병은 그냥 두고 황달만 고치면 어떡하나. 그때 우리의 낙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어머니께 항의했다. 어머니, 참말로 너무하십니다. 큰아들만 눈에 보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황달로 겨우 이제사 죽을 형님을 되살려 놓으면 뒷감당을 어떡합니까? 정신병은 그냥 두고 황달만 고쳐 놓으면 이제 정신병 뒷바라지는 누가 합니까? 우린 이제 지쳐서 집 나갈 테니 어머니가 형님과 둘이 사세요. 나의 거센 항의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그래, 네 말 나도 안다. 그러나 니도 나중에 자식 낳아 길러봐라. 이 애미만 알기다. 부모로서 자식 앞세우기가 어떤 긴지 니는 아직 모를 기다. 어쨌든 어머니의 노력으로 형님의 황달병은 나았으나 정신병은 여전했기에 견디다 못한 우리는 형님을 기도원에 보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정신병을 고친다는 구원선이란 기도원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기도원은 정신병원보다 비용이 5분의 1 정도로 싸게 먹히는 까닭에 형님을 그리로 보냈다. 기도원으로 들어간 지 2달쯤 후 어머니와 내가 기도원으로 면회를 갔다. 면회실로 온 형은 옷가지와 음식을 사들고 간 우리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기만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디가 아프냐, 대우가 나쁘냐,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그냥 울기만 했다. 그리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곤 할 뿐이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형님의 윗옷을 벗겨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몸에 매맞은 자국이 마치 구렁이를 감아놓은 듯했다. 알고 보니 그 기도원이란 곳은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환자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일삼는 데였다. 참나무 몽둥이로 환자들을 때리며 귀신아 물러가라고 고함 지르고 환자가 비명을 지르면 이놈의 귀신이 어디서 엄살 떠는 거냐며 매질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환자가 거품을 뿜으며 까무러치면 할렐루야 귀신 물러갔다고 환성을 지르는 식이었다. 말하자면 환자를 대할 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귀신만 보이는 것이었다. 정신병도 당연히 하나의 병이다. 그래서 정신병자도
다른 병자들처럼 전문 의의 진단과 처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담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때로는 성직자들의 위로와 기도도 베풀어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이 점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다. 너무나 상식과 과학을 벗어난 인식으로 환자를 대한다.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는 모든 병을 귀신의 역할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감기는 감기 귀신의 장난이요, 암은 암 귀신이 들어 걸린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목사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도 난데없이 귀신 쫓아내는 의식으로 소란을 떨곤 한다. 우리는 그 기도원이 그런 곳인 줄도 모르고 형님을 맡긴 것이었다.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지며 신음하듯 한마디 하셨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아. 나는 어머니와 형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힘없이 말했다.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곳일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집으로 갑시다. 죽어도 집에 가서 죽읍시다. 이런 곳에서 맞아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길로 형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오니 동생이 얼굴을 찌푸리며 항의했다. 형! 혹 데려갔다 혹 붙여온 거잖아. 죽든 살든 내버려두지 왜 집으로 데려왔어? 넌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 오죽했으면 집으로 데려왔겠냐? 나는 누나와 동생 앞에서 형의 윗옷을 벗기고 매맞은 자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차근차근 기도원 사정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야 어떻게 형님을 그냥 그곳에 둘 수 있겠니? 뜨거운 것이 가난한 집안의 형제의 우애라 했던가. 내 말을 들은 누나와 동생은 숙여내져 말했다. 그래, 진홍아. 오빠 잘 데려왔어. 그런 곳인 줄 모르고 보낸 우리가 잘못한 거야.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매질까지 당하다니. 거기 그냥 뒀으면 맞아 죽었겠네. 그날로 누나와 동생과 나 삼남매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 형님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기로 했다. 누나가 말했다. 불쌍한 우리 오빠, 남들에게 맡기지 말자. 남에게 짐을 떠넘기려 한다고 넘겨질 일이 아닌 것 같아. 힘들어도 우리가 보살피자.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돌보자. 동생도 누나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형님 병 고치겠다고 월남까지 갔던 동생이다. 동생은 월남에서 돌아온 후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거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 그때는 대학 재학 중일 때였다. 그래, 누나 형, 우리 셋이 일주일씩 당번을 정해 큰형님을 돌보자. 일주일간 자기 당번일 때는 다른 일은 미루고 형님 돌보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 걱정도 덜어드리고 우리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야. 동생이 이렇게 제의하고 내가 호응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번 주는 내가 맡을 테니 다음 주는 너, 그 다음 주는 누나. 그렇게 돌아가자. 우리는 형을 돌보는 일에 열성을 기울였다.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고 손톱 발톱을 깎아주고 과일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시집을 함께 읽기도 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자세히 일러주기도 했다.
그리고 형님과 함께 지낸 일과를 낱낱이 기록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동생이 맡아 성심껏 돌보았고 그 다음은 누나가 맡아서 최선을 다했다. 4개월여를 계속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 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는 형님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이젠 건강이 좋아진 걸 스스로 느낀다. 너희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들 많았다. 이제는 나도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 노상 너희들만 고생시킬 수는 없지 않니? 나는 형님의 말에 질겁하여 말했다. 형님, 큰일 날 말을 합니다. 직장에 나가다니요. 형님은 집에 가만 계시더라도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직장에 나갔다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다시 병이 도지면 그간에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이 형님을 상감마마처럼 모실 테니 그냥 집에서 건강하게만 있으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 특히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씀하셨다. 야들아, 이제 내가 한을 풀었다. 너 그 형이 좋아지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하늘나라 너 그 아버지 계신 대로 가도 되겠다. 어머니, 말씀 잘못하십니다. 모처럼 형님이 좋아졌으니 이제 좀 편안한 생활 누리셔야죠. 천국이 아무리 좋다지만 서둘러 가실 건 없습니다. 근년에 들어 정신병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나는 우리 가정의 경험을 통해 정신병 환자가 있는 가정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질환자들을 만나면 본인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먼저 저 환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을까 염려하게 된다. 나는 정신병 치료에 대해서 불치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형님의 경우로 미루어 보건대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이 정신병 치료의 특효약이라 여기고 있다. 세상의 어떤 명의보다도 그 어떤 약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환자에게 가장 효과 있는 약이다. 나는 오랫동안 형을 기념하는 정신병원 설립을 꿈꿔왔다. 어떤 특효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다행히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부산에 사회복지법인 두레마을 청십자 정신병원을 설립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오랜 세월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기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형님은 그 후 오래 살지 못하셨다. 그렇게 어렵사리 병에서 회복돼 온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나 기도원에 있는 동안 매맞고 굶주렸던 탓이었는지 간을 다쳐 간경화증에 걸렸다. 병원에 갔더니 회복하기에는 늦었다며 환자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주라고 의사가 일러주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다. 아침에 세수하다가 한 세숫대야에 그득할 만큼 피를 토하고 나더니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을 거두기 10분 전부터 이변이 일어났다. 온 얼굴에 신비스러운 미소가 떠오르더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행복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예수님 나라로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들 많았지? 가서 예수님께 부탁드릴게. 동생들 뒤를 좀 돌봐달라고. 여기서는 못 갚지만
예수님 나라 가서 갚도록 할게. 나는 형의 그런 임종 모습을 대하고 가슴이 떨리도록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형님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다. 야, 우리 형님은 성공하였구나. 어차피 나그네 길을 살다가 떠나는 세월인데 10년을 정신병으로 고통당했어도 평생을 밑바닥을 헤맸어도 죽을 때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기쁨에 넘치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지난 10년 동안 형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함께 감격을 누리는 마음이 되었다. 대학에서 철학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던 말이 생각났다. 철학은 무엇이냐? 철학의 목표는 무엇이냐? 죽을 때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연습이다. 그렇다. 철학도 종교도 결론은 무엇이냐? 임종하는 순간에 저렇게 행복에 넘쳐 죽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닐까. 형님은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나를 위해 찬송 한 곡 불러줄래? 예,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벌을 불러주렴. 우리 가족은 438장을 불렀다. 형님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듣다가 같이 따라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을 부를 때 형님은 숨을 거두었다. 넘치는 웃음을 띤 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앉은 자세로 한마디 말을 남겼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구나. 형님의 임종이 내게 준 감동은 엄청났다. 나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뇌리에 크게 남았다. 그 뒤로 나는 죽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판잣집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호텔 같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옮겨가서 예수님 모시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다. 지금도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음을 맞으면 하늘나라 예수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참 좋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형님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를 봐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겪은 일들은 그때 그 말을 실감케 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형님이 도움을 주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남양만에서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농민을 돕는다고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주민들에게도 불신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던 때다. 도저히 견뎌나갈 길이 없어 남양만을 떠나려고 밤사이에 보찜을 쌓아놓고 날이 새면 떠나기로 결심하고 새우잠을 자던 중에 형님이 꿈에 나타났다. 평소처럼 생생한 모습이었다. 동생, 힘들지? 그래도 견뎌내야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형님, 그래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알다마다.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너를 기특히 여기고 계시니까 어렵더라도 땀만 먹지 말고 이겨나가라고. 세월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테니. 그렇다면 이겨나가야죠. 예수님이 알고만 계셔도 저는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형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잠을 깼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마음속에 넘쳐 흐르던 기쁨이 그대로 가슴에 가득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으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는 쌓아놓았던 짐을 풀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그런 일이 서너 번 되풀이되니 이제는 조금만 어려워도 꿈에 형님이 안 나타나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긴다. 그리고 동생의 경우도 있다.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던 동생이 신앙생활을 떠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전화를 걸었다. 진홍이 형이다. 형님,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를 다 주시고. 딴 게 아니라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서? 예, 그리 됐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관심도 적고 해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동생, 다른 건 몰라도 형 임종하던 때 얼굴 기억 안 나나? 와, 안 나겠습니까? 그 빛나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잊을 수 없지. 그런데 동생, 그 얼굴이 기억난다면서 어떻게 교회에 안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형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집사람 데리고 꼭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 후 동생은 가족들을 데리고 대구 제1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